지난달까지 나는 믿음직한 딸이라는 정체성이 부모님에게 의미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도착한 문자 하나가 지난 20년 동안에 충실했던 모든 가족 모임 출석을 산산이 무너뜨렸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내 동생 가족이랑 조용히 보내고 싶어. 올해는 빠져줄 수 있을까? 우리가 좀 공간이 필요해. 단 6마디. 하지만 내 마음에는 커다란 균열을 남겼습니다. 나는 단 한 단어로 답장했습니다. 즐겨요.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이미 프랑스 남부에 빌라를 구매했다는 것도, 그곳에서 아마도 그들이 평생 후회할 만한 추수감사절을 준비 중이라는 것도. 그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가족 드라마 이야기가 당신의 명절을 조금은 덜 외롭게 느끼게 만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부탁드려요. 나는 김지연, 올해 32살. 어릴 적부터 부모님인 김영숙과 김정은의 장녀로서 기대의 무게를 어깨에 지고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과의 관계는 가깝지만 늘 복잡했습니다. 나는 항상 모범적인 딸이었습니다. 성적은 우수했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도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아왔죠. 하지만 가족의 스포트라이트는 언제나 내 5살 어린 동생 지민이에게 향했습니다. 지민은 매력적이고 애교 많고 늘 도움이 필요한 아이였습니다. 내가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충당할 때 부모님은 지민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첫 차를 사기 위해 2년을 꼬박 저축할 때 지민은 16번째 생일에 부모님에게서 새 차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 패턴은 너무나도 명확했지만 나는 늘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과민한 거겠지. 지연아, 지민이는 네 도움이 좀 더 필요하지 않니? 엄마는 내가 불만을 제기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넌 너무 똑부러지고 자립심이 강하잖아. 자립심이 강하다는 라벨은 나의 장점이자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그 말은 곧 내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도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지민은 작은 성취에도 늘 칭찬을 받았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스턴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을 때 부모님은 참석하시긴 했지만 축하도 잠시 일찍 자리를 뜨셔서 지민의 새 아파트 이사 준비를 도우러 가셨습니다. 25세 첫 승진을 했을 때 가족 저녁 모임이 열리긴 했지만 어느새 주제는 지민의 결혼 준비로 바뀌어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매주 전화하고 명절이면 꼬박꼬박 참석하고 필요할 때마다 응급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민의 남편이 실직했을 땐 3달간 월세를 도와줬고 조카가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내가 직접 교육 정보를 찾아 부모님께 전달했죠. 늘 신뢰받는 사람, 늘 거기 있는 사람, 늘 배경에 있는 사람. 그게 나였습니다. 작년 내 인생은 직업적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넥서스 테크놀로지에서 10년을 일한 끝에 제품 개발 총괄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주식 옵션과 상당한 연봉 인상, 그리고 내가 노력해 마땅히 얻은 책임감. 처음으로 내 재정이 안정되었다고 느꼈고 오랜 꿈이던 프랑스 시골에 집을 갖는 일을 진지하게 실현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빌라는 충동적으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축하고 리서치하며 정확한 시기와 완벽한 매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도르도뉴 지역에 위치한 300년 된 석조 농가가 시장에 나오자 나는 그것이 운명이라 느꼈습니다. 계약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10월에는 마침내 내 이름으로 된 빌라 지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
가족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사진을 보여주며 서프라이즈로 공개할 계획이었죠. 내 커리어는 번창했지만 지민의 가족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남편은 직장을 자주 옮겼고 두 아이, 지은이와 준서는 우리 부모님의 유일한 손주로 언제나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도 없는 것은 가족 내에서 또 하나의 단점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무리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해도 엄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아직 좋은 사람을 못 만난 거야. 결혼과 자녀가 진짜 삶의 시작이라고 암묵적으로 정해둔 듯한 그 시선은 내 선택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듯했습니다. 가까운 가족 외에도 나는 사촌인 현우와 소연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남동생 자녀인 이 둘과는 어린 시절 매년 여름 외갓집 별장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형제 같은 유대감을 쌓았죠. 현우는 이제 시카고에서 소아과 의사로, 소연은 시애틀에서 건축가로 일하며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성공과 고충을 나누며 소통했고 그 관계는 내가 부모나 지민과 맺지 못한 종류의 진실한 연결이었습니다. 엄마의 언니이자 심리학 교수인 고모 윤경숙은 가족 내 역학을 가장 뚜렷하게 간파한 인물이었습니다. 62세,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연구와 여행, 끈끈한 우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분이었죠. 그녀는 늘 나의 편이자 조언자였습니다. 너희 부모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지연아. 고모는 한 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널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야. 그들이 기대한 모습만 보는 거지. 필요하지 않은 딸이라는 이미지 말이야. 공평하지 않지. 하지만 이걸 이해하면 네가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추수감사절은 우리 가족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엄마는 몇 주 전부터 전통적인 가문 요리를 준비했고 아빠는 누가 어디에서 자고 어떤 경기 중계를 볼지를 조율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친척들이 모여들며 그 주말 동안만큼은 김가의 집이 우주의 중심이 되곤 했죠. 작년 추수감사절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민혁을 데려갔고 내 삶에도 개인적인 영역이 있다는 걸 부모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자리가 부족하다며 민혁과 나는 아이들 자리로 불리는 보조 테이블에 배치되었고 정작 지민의 시댁 부모님은 메인 테이블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 나는 승진 소식을 조심스레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사장으로 승진했어요. 엄마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바로 이어서 지민이가 은서학교에서 자원봉사 시작했대 라고 말하며 대화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가족 안에서 내 존재가 얼마나 희미한지를 다시금 느꼈고 민혁은 한 달 뒤 우리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는 내 가족과의 관계가 감정적으로 너무 무겁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해했습니다. 나조차 버거웠으니까요. 그럼에도 이번 추수감사절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빌라와 새로운 커리어 성취, 드디어 뭔가 확실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쩌면 이번엔 그들도 나를 제대로 봐줄지도 모른다고. 그러던 중 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이사회 회의를 준비하던 중이었고 엄마라는 이름이 휴대폰 화면에 뜨자 나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추수감사절 관련 일정 확인이겠지 싶었죠. 하지만 문자를 읽은 순간 모든 기대는 허물어졌습니다. 지연아, 아빠랑 이야기해봤는데 올해 추수감사절은 지민이 가족이랑 조용히 보내고 싶어. 이번엔 빠져줘. 우리가 좀 공간이 필요해서 그래. 이해하지? 나는 그 문장을 3번이나 읽었습니다. 말문이 막혔고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회의는 잊은 채 내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충격, 상처, 분노, 그리고 마지막엔 이상할 정도로 또렷한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중 가장 노골적인 형태였을 뿐. 나는 과거 문자들을 뒤적였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엔 올해는 아이들 선물만 하기로 했어. 넌 굳이 준비 안 해도 돼. 생일엔 지민이 상담이 있어서 저녁 약속 좀 늦을 수 있어. 이런 말들이 반복됐습니다. 대화의 중심은 항상 지민이었고 나의 존재는 덧붙임일 뿐이었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절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준비를 도우려고 이른 시간에 도착했고 각 코스에 어울리는 고급 와인을 정성스레 골라 가져갔습니다. 엄마는 그 와인을 아무 말 없이 치워두고 결국 저녁엔 지민 시댁은 박스 와인이 좋아서라며 아무 감흥 없이 싸구려 와인을 꺼냈습니다. 아빠는 내 승진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종일 지민 남편의 구직 상황이나 조카의 축구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내가 직접 이야기하자 엄마는 그래 축하해. 하지만 너무 승진 얘기만 하지 말자. 아직 커리어가 잘 안 풀리는 사람들도 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얼마나 깊게 찔렀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조용한 추수감사절이라는 표현은 곧 내 존재가 갈등의 원인이란 의미였고 지민이 가족과만이라는 말은 누가 진짜 가족이라 여겨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하지 라는 말은 내가 당연히 납득하고 조용히 물러설 거라는 기대를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3년째 상담을 받고 있는 원어 박사님은 이 모든 패턴을 점점 더 자각하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상담 시간, 그녀는 내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지민이를 위해 보여주는 관심만큼 너도 너 자신을 우선시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처음엔 분노로 가득 찬 답장을 써내려갔습니다. 32년 동안 꼬박꼬박 참석한 결과가 이거야. 조카 과외비 끊을까? 아니면 그냥 내 존재만 안 보였으면 좋겠나 보지. 이해해. 난 항상 덜 중요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다 지우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원어 박사님의 또 다른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네가 통제할 수 없어.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너의 반응뿐이야. 그리고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프랑스 빌라, 가족 중에서도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이들과의 관계, 그들과 함께 나만의 추수감사절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그곳은 내가 직접 차리는 식탁, 내가 주인공인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가족의 인정을 얻으려고 고군분투하는 대신 이미 나를 온전히 봐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택한다면? 그 순간 묘하게 평온한 감정이 밀려왔고 나는 단 한 단어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즐겨요. 그 한마디는 화난 문장보다 훨씬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박할 구실도, 죄책감을 유발할 틈도, 감정을 외면할 여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받아들임, 그리고 나의 해방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난 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있던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이 잦아들고 그 자리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삶에 대한 기대가 고요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빌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나는 그들의 배제가 도리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보스턴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새로운 추수감사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편에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씩 나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내 방식대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노트북 상단에 프랑스에서의 추수감사절이라고 쓰고 내가 함께하고 싶은 이들의 이름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라면 불안보다 기쁨이 더 클 것 같았습니다. 리스트가 길어질수록 이번 계획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선언이라는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억울함이나 분노로 그리는 경계선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존중으로 그어낸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무렵 나는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상처를 줬던 그 문자가 뜻밖의 선물로 바뀌어 있었죠. 드디어 나 자신을 우선으로 둘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이틀 뒤 아침 나는 가장 먼저 고모 윤경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님의 문자를 전하자 고모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그랬다고? 지연아, 너무 속상하겠다. 그건 아무리 봐도 못된 짓이야. 나는 놀랍게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뭔가 다르게 해볼 기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고모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빌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돌담과 포도밭, 근처 마을의 평화로움, 그리고 내가 꿈꿔왔던 집이라는 확신까지. 올해는 거기서 추수감사절을 열려고 해요. 고모도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모는 잠시 말이 없더니 감정이 복받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 대견하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고모가 꼭 갈게. 그 긍정적인 첫 반응이 내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는 이어서 현우와 소연에게도 전화를 걸었고 둘 다 놀랄 정도로 신나게 응답했습니다. 뭐라고? 추수감사절을 프랑스에서? 임원의 말은 칠면조 대신 프랑스 와인이라니. 당장 비행기 끊을게. 소연은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부모님은 알아?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모르셔. 지민이네는 아마 다른 데 있을 거야. 이건 내가 보내는 대답이야. 잘했다, 지연아. 이건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일이야. 우린 갈게. 그 다음은 아빠의 형인 삼촌, 김준호와 고모, 그리고 그들의 딸들, 민서와 예진. 모두 열렬히 동의했고 대학생이 된 사촌 동생들은 유럽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들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의 남동생이자 가장 유쾌한 외삼촌인 김민수와 그의 남편 정현까지. 그들 부부는 늘 명절을 정현의 가족과 보내왔지만 올해는 계획을 조정해 나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확인 메시지가 하나둘 도착할수록 나는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내가 요청하자마자 기꺼이 해외까지 날아와 줄 만큼 나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과 국제 항공권, 시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주저없이 함께하겠다는 그들의 반응은 내 안에 어떤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준비는 꽤 복잡했습니다. 프랑스의 현지 관리자와 연락해 빌라의 준비를 부탁했고 침구와 식기를 추가로 주문하고 공항에서 빌라까지 이동할 대형 밴도 예약했습니다. 지역 시장에서 재료를 구하고 전통적인 미국 요리와 프랑스 현지 식재료를 조화롭게 섞은 메뉴를 구상했습니다. 내가 늘 꿈꿔오던 방식의 명절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쯤 지나 뜻밖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민의 남편 민호였습니다. 통화 좀 할 수 있을까? 중요한 일이야. 조심스러운 어조에 나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이번 추수감사절에 안 온다며? 응,
나만의 계획이 있어. 나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프랑스에 빌라를 샀고 거기서 추수감사절을 열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어. 응, 대부분 가족은 다 올 거야. 고모, 사촌들, 삼촌네. 다. 또 한 번의 침묵.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요즘 부모님이랑 싸웠어. 애은이 학교 학비 도와준다고 해놓고 갑자기 선 그어야 한다며 안 도와주더라. 갑자기 선 넘지 말라네. 나는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혹시 우리도 갈 수 있을까? 애들도 프랑스를 너무 보고 싶어 하고, 솔직히 이번엔 너희 부모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순간 나는 당황했습니다. 지민을 초대한다는 건 다시 그 과거의 역동을 반복하는 것 아닌가? 내가 만들어 놓은 공간에 또다시 중심은 지민이 되어버리는 것 아닌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곳에서는 그 익숙했던 역할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건 내가 만든 공간이고 내가 중심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서러움에 기반해 문을 닫기보단 진정한 변화의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볼게. 나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공간은 충분해. 하지만 감정적으로 내가 괜찮은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나는 원어 박사님과 긴급 세션을 가졌습니다. 제가 미친 걸까요? 지민이랑 같이 있는 건 결국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무엇이 두려운 건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또다시 내가 배경이 될까 봐요. 내 공간인데도 불구하고요. 지민을 중심으로 만드는 건 누구인가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맞다. 이번엔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상황은 전혀 다르며 내가 선택한 구성원들, 내가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와도 돼. 근데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 이건 내 공간이고 내 방식대로 열리는 추수감사절이야. 그걸 지민이 분명히 알아야 해. 알겠어, 지연아. 고마워. 이번 일이 모두에게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서 하나둘 확정된 항공편 소식, 준비가 완료된 빌라 상태, 메뉴가 완성되어가는 과정, all of it. 모든 것이 나를 들뜨게 했습니다. 처음엔 상처에서 시작한 이 계획이 이제는 온전히 내가 주도하는 기쁨과 의도에서 비롯된 축제로 변해가고 있었죠. 나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존중과 진심 어린 연결에 기반한 내 삶의 중심에서 시작되는 명절이었습니다. 출국 하루 전 엄마에게 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지민이네 몇 시에 도착하니? 단 한 줄, 내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내가 갈지 말지도, 어디 있는지도, 어떤 마음일지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그쪽에서 직접 확인하실 거예요. 단순하게 답장한 후 나는 휴대폰을 꺼두고 짐을 마저 쌌습니다. 프랑스로 떠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보스턴에서 파리까지의 10시간 비행 동안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곱씹었습니다. 대서양 위를 날아가면서 나는 점차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가족 문제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내 진짜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라는 걸.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한 건 수요일 이른 아침이었고 낯익은 불어가 귀에 들어오자 오랜만에 돌아온 듯한 따스함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수령하고 도르도뉴 지역까지 4시간 동안 차를 몰며 가는 길.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찬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며 무언가 오래된 것을 씻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빌라는 내 예상보다도 더 아름다웠습니다. 3에이커의 땅 위에 자리한 300년 된 석조 농가, 소규모 포도밭이 둘러싸고 있었고 전 주인이 정성껏 리노베이션 해두어 매 순간이 감동이었습니다. 두꺼운 돌담, 드러난 나무 천장, 커다란 벽난로, 모두 진짜 유럽 시골의 따스함을 머금고 있었고 현대적인 설비는 손님들에게도 불편함 없는 편안함을 보장해 줬습니다. 도착한 첫날, 나는 집 구석구석을 돌며 조용히 새 삶의 공간을 음미했습니다. 메인 하우스에는 침실이 5개 있었고 각각 고유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스터룸에는 테라스로 연결된 프렌치 도어가 있어 아침마다 포도밭을 바라보며 눈을 뜰 수 있었고 2층에는 게스트룸이 3개, 다락방을 개조한 사랑스러운 아이들 방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별채 코티지는 외삼촌 부부에게 완벽한 공간이었죠.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한 공간은 주방이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구리 냄비, 널찍한 농가 스타일 식탁, 벽면을 채운 조리 도구들. 그곳은 단순한 요리 공간이 아니라 가족이 모여 마음을 나눌 중심 공간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첫날 오후, 옆집에 사는 모로 부부가 인사를 왔습니다. 바구니에 담긴 치즈와 호두 리큐어를 선물로 가져오셨고 나의 서투른 불어에도 따뜻하게 웃으며 마을시장 정보와 추천 식자재 상인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웃과의 그 짧은 대화는 내가 진정 이곳에 정착했다는 실감을 더욱 또렷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생시프리앙 마을의 목요일 시장을 찾았습니다. 장터는 활기로 가득했고 손수 만든 도자기와 신선한 채소, 진한 향신료, 현지 특산물들이 테이블 위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트러플, 푸아그라, 연한 채소와 뿌리 채소 등 정성껏 재료를 고르며 장을 봤습니다. 정육점 아저씨는 근처 농장에서 자란 칠면조를 추천하며 내가 고른 허브 조합에 맞춰 손질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바구니에 담긴 채소와 치즈, 파이 재료들을 바라보며 나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전통과 프랑스의 재료가 어우러지는 이번 식사는 그 자체로 내 새로운 삶과 자아를 상징하고 있었으니까요. 금요일 아침 첫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고모와 현우, 소연이 함께 렌터카를 타고 빌라에 도착했고 자갈 깔린 진입로에서 타이어 소리가 들리자 나는 맨발로 뛰어나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지연아, 여긴 정말 환상적이야. 고모는 나를 꼭 안아주며 감탄했습니다. 소연은 내 팔짱을 끼며 어떻게 이런 곳을 혼자 숨겨놨어? 라고 웃었고 현우는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포도밭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반응 하나하나가 나를 또 한 번 치유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반응은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죠. 그날 오후 다른 가족들도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삼촌네 가족, 외삼촌 부부, 사촌 동생들. 모든 방이 하나둘 채워지고 정원 곳곳에서 웃음소리와 인사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을 풀고 다 같이 벽난로 앞에 모여 치즈와 바게트를 나누며 나는 이 집이 진짜 살아있는 집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도 억지로 온 이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공간에는 불편한 침묵도 숨겨진 긴장도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존중과 즐거움만이 있었죠. 해가 지고 황금빛 햇살이 포도밭을 감쌀 무렵 드디어 지민이네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빌린 큰 SU가 진입로로 들어왔고 나는 현관 앞에 서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지민이 먼저 차에서 내렸고
그녀의 얼굴에는 읽기 어려운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우리 둘은 짧은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깨뜨리듯 지은이와 준서가 차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이모, 두 아이가 팔을 벌리며 나를 향해 달려왔고 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환대가 우리 사이의 긴장을 잠시 녹여주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나 지민을 향해 말했습니다. 빌라 지연에 온 걸 환영해. 지민은 조용히 내 옆으로 다가오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예쁘다. 여긴 고마워. 우리까지 초대해줘서. 사과도 과거에 대한 언급도 없었지만 그 한마디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민호가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는 걸 도우며 아이들과 지민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빌라를 소개했습니다. 방 하나하나를 돌며 설명하고 정원과 포도밭, 주방, 다락방까지 모두 보여줬습니다. 아이들은 사촌들과 다락방을 함께 쓰게 되자 환호성을 질렀고 예진과 민서가 직접 카드놀이도 가르쳐주겠다며 아이들을 이끌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소연과 고모가 간단한 야식으로 지역 치즈와 빵, 와인을 세팅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큰 식탁에 둘러앉아 늦은 밤까지 웃음과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체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중심이 된 나만의 전통이라는 것을. 그날 가장 조심스럽고 긴장되었던 순간은 바로 지민과 마주 앉아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그녀는 조용히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경청했고 아이들이 웃으며 나와 눈을 맞추며 이야기할 때면 지민은 어떤 감정이 스치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비교도 기대도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매라는 이름의 새로운 방식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늦은 밤 나는 내 방의 테라스에 나가 앉아 포도밭 너머로 펼쳐진 별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두었던 하루, 나는 한 번도 엄마와 아빠의 연락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촌들과 웃고 고모와 와인을 나누며 아이들과 장난을 치고 민호와 삼촌들이 프랑스 와인과 미국 와인의 맛을 비교하는 논쟁을 들으며 내 삶에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안 어딘가에서는 소연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누군가는 작은 창문 앞에서 촛불을 밝히며 밤을 마무리하고 있었죠. 이런 명절, 이런 가족, 이런 공간. 나는 지금 내가 진정으로 소속된다고 느끼는 처음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추수감사절 본식이 있는 날, 나는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주방으로 조용히 내려가 커피를 끓이고 문을 열어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짙은 포도향이 바람을 타고 스며들고 주방의 나무 바닥은 새벽 햇살에 고요히 빛났습니다. 이것이 나의 공간, 나의 선택이 만들어낸 명절이구나.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하나둘 가족들이 층계 아래로 내려왔고 삼촌은 마을 빵집까지 걸어가 크루아상을 사왔고 고모는 능숙하게 아침 준비를 도왔습니다. 모두가 파자마 차림으로 부엌을 가득 채우며 어떤 긴장감도 없이 서로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명절 준비처럼 규칙적이지 않았지만 이 느슨하고 진심 어린 아침이야말로 내가 오랫동안 바라왔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늦은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눴습니다. 나는 소연, 현우와 함께 주요 요리를 맡기로 했고 삼촌들과 민호는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 산책을 다녀오며 시장에서 마지막 재료를 사오기로 했습니다. 고모와 지민은 함께 식탁을 꾸미기 시작했고
외삼촌 부부는 거실에 작은 바와 와인 코너를 세팅해줬습니다. 큰 부엌에는 향긋한 허브향이 감돌고 모든 조리대는 삶이 흘러넘치는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간신히 보존해왔던 외할머니의 스토핑 레시피를 이번에는 프랑스 바게트와 현지 허브로 변형해 만들기로 했고, 감자 요리는 현우가, 고구마 캐서롤은 소연이 맡았습니다. 함께 손을 맞대고 요리를 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 감정, 사랑, 그리고 엄마 집에서 느끼던 긴장에 대해서도 솔직히 웃으며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고가 가까워질 무렵 아이들이 마을에서 돌아왔고 손에는 직접 만든 작은 꽃다발과 프랑스 사과 사이다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모, 내가 시장에서 불어로 감사합니다 했어. 준서가 자랑하듯 외쳤고 지은이는 내가 주방에서 손질 중이던 파이에 다가와 조심스레 돕고 싶다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장면 속에서 나는 멀리 문간에 서서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지민의 눈빛을 느꼈습니다. 엄마와 아빠 없이 비교도 억지 역할도 없는 이 공간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평등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후 3시 즈음 칠면조가 오븐에서 나왔고 모든 반찬은 준비되어 각각의 예쁜 그릇에 옮겨졌습니다. 촛불이 밝혀진 식탁은 아이들이 만든 송을씨 명찰과 함께 환하게 꾸며졌고 은은한 음악과 벽난로의 온기가 집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방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포근한 옷에서 가벼운 격식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식탁에 모였습니다. 나도 그중 한 명이 되어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고는 식탁 끝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나를 바라보는 순간 말문이 막힐 정도로 벅차오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든 식탁 위에 둘러앉아 있었고 그들 모두는 나를 진심으로 보듬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된 공간, 중심이 된 시간, 나는 마침내 완전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와인잔을 들고 모두를 바라보며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런 추수감사절은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다른 어떤 곳보다 여기가 더 자연스럽고 더 진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이 자리를 함께 만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잔을 들고 나를 향해 건배를 외쳤습니다. 우리 지연이를 위해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열어준 것뿐 아니라 가족이란 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준 사람. 넌 정말 대단한 여자가 되었어. 고모는 늘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단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지면서도 따스한 감정이 퍼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말, 자랑스럽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수십 년간 갈망했던 인정이었고 존재 그 자체를 바라봐주는 깊은 시선이었습니다. 식사는 그 어떤 가족 모임보다도 자연스럽고 자유로우면서도 따뜻하게 흘러갔습니다. 음식이 오갈 때마다 감탄이 이어졌고 대화는 어느새 심오한 이야기에서 웃음 터지는 추억으로 그리고 다시 진지한 삶의 고민으로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현우는 병원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일화를 나누었고 소연은 자신이 설계한 새로운 공공건축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외삼촌과 정연삼촌은 얼마 전 다녀온 동남아 여행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놓았고 민호는 와인 한 잔을 들고 내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완벽해. 우리가 이런 명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마워 지연아. 칠면조 접시가 지민에게 도착했을 때 그녀는 아이들 접시를 먼저 챙기고는 내게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먹어본 추수감사절 칠면조 중에 제일 맛있어. 엄마가 이걸 보면 분명히 질투할 거야.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다가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살짝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그 말투 속에는 미묘한 인정과 화해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 다른 가족들도 하나둘 과거에 어색했던 추억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엔 이모가 주방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더니 결국 본인이 힘들다고 몇 달 내내 투덜거렸잖아. 삼촌은 추수감사절 내내 자기 골프 얘기만 하다가 우리가 딴소리 하니까 삐졌었고, 그런 이야기들이 악의 없이 그냥 솔직하고 가볍게 오가면서 우리가 한때 눌려있던 기억들이 웃음으로 녹아내렸습니다. 그 기억들은 더 이상 우리를 조용히 괴롭히지 않았고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자리 잡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디저트로는 호박파이와 프랑스식 타르트 타탱이 나왔습니다. 외삼촌은 가족 전통처럼 감사 인사를 돌아가며 나누자고 제안했고 모두가 각자 마음속에 있는 감사함을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 가족 모두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것에 감사해요. 이번 명절이 진짜 우리 삶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오고 가던 중 민호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우릴 여기에 초대해준 거, 그게 정말 고마워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 초대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는데 너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어. 그리고 곁에 있던 지민이 작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 두 번째 기회에 진심으로 감사해. 늦은 저녁, 모두가 배를 두드리며 거실로 옮겨갔고 벽난로 앞에서는 아이들이 사촌들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블루투스를 연결해 우리 어릴 적 즐겨 들었던 노래를 틀었고 예진과 민서가 지은이와 준서에게 춤을 가르치며 깔깔 웃는 모습이 흘러나왔습니다. 외삼촌과 정현은 민호와 와인맛 비교를 하며 한참을 토론했고 고모는 소파에 앉아 오랜만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한숨 돌리며 조용히 테라스로 나가 다시 포도밭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식탁 위 촛불들이 아직도 반짝이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가족들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또 한 번의 확신이 피어났습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라 마침내 내 자리로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사진 찍자. 이건 꼭 남겨야 돼. 모두가 벽난로 앞에 모여 한 장, 두 장 단체 사진을 찍었고 예진이 인스타그램에 한 장을 올리며 이렇게 썼습니다. 최고의 추수감사절. 아철 프랑스 빌라 라이프. 말 좋은 우리만 의전통. 사진 속 우리는 전부 웃고 있었고 배경에는 프렌치 도어 너머로 노을이 스며든 포도밭과 빛나는 식탁이 고요히 담겨 있었습니다. 알림음이 하나둘 울리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지인들이 부러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수연의 메시지였습니다. 너네 엄마 이거 알아? 전 가족이 거기 있는 거 대담하네 지연아. 그 순간 나는 현실로 되돌아왔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여전히 우리가 프랑스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아마도 지민이와 민호가 곧 저녁 식사를 위해 나타날 거라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모두 이곳에 있다는 것, 즉 가족 전체가 내가 마련한 공간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서 지민이와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내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제 말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알리는 게 복수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있었고 동시에 숨기고만 있기엔
그들에게 너무 익숙한 왜곡된 가족 그림이 유지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결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늘 밤은 우리를 위한 거야. 우리가 함께 만든 이 공간을 망치지 말자. 내일 얘기하자.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 둘은 다시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감자그라탱 옆에 작은 장식용 허브를 얹어달라고 부탁했고 그녀는 손에 닿는 작은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조용히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동등한 위치에 서 있었고 진짜 자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아이들이 달려와 외쳤습니다. 이모, 접시 다 세팅됐어. 검사하러 와봐. 지민과 나는 함께 식탁으로 향했고 아이들이 만든 색색의 이름표와 천으로 접은 칠면조 모양 냅킨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섬세하고도 유쾌한 장식 속에서 나는 이 명절이 단순히 새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랜만에 진심으로 애정을 담아 참여한 명절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모든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칠면조는 황금빛으로 구워져 부드러운 향을 뿜어냈고 스토핑과 소스, 구운 야채, 파이와 타르트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앉은 후 모두가 자연스럽게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이건 단순히 한 번의 명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지금 선택을 통해 모인 가족이에요. 혈연이 아닌 진심을 기준으로 연결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고도 함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모두가 잔을 들고 건배했고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긴 예진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 사진 보면 아마 기절하실걸. 사람들은 웃었고 나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쩌면 진짜 그 순간이 곧 다가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 테이블 여기저기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모, 삼촌, 사촌들. 거의 동시에 같은 번호에서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였습니다. 이거 봐야 할 것 같아. 삼촌이 조용히 내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문자가 떠 있었죠. 지민이 왜 전화 안 받아? 저녁 준비 다 됐는데 아무도 안 와서 걱정이야. 그리고 곧 다른 이들도 유사한 문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올해는 내네끼리 따로 먹는 거니? 소연아, 이모는 연락이라도 해주면 좋겠어. 식탁 분위기가 조용해졌고 나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지금 말할 것인가? 아니면 더 미룰 것인가?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은 우리끼리 즐기자.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시간은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될 삶의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어. 내일 차분하게 이야기하자.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은 거실 여기저기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연 삼촌은 피아노 옆에서 아이들과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민호는 벽난로 앞에 앉아 고모와 와인잔을 부딪히며 소소한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 따스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꺼두었던 알림을 켜자마자 여러 개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모두 엄마와 아빠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지민이는 어디에 있니? 아빠가 너무 걱정해. 지금 어디 있는지만이라도 알려줘. 너까지 연락이 안 되면 우리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그중 하나는 더 간결했지만 더 날카로웠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니?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지만 동시에 놀랍게도 감정적으로는 크게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당황, 그들의 분노, 그들의 혼란, 모든 것이 예측 가능했고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내가 죄책감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고 진실이었고 내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대로 휴대폰을 내려두었습니다. 방 밖에서는 지민과 민호가 아이들을 재우는 듯 조용히 발소리를 옮기고 있었고 복도 끝에서는 고모가 웃으며 삼촌에게 담요를 건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고요한 저녁, 이 가족의 온기 속에서 나는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일찍 깨어났습니다. 아직 포도밭 위로 안개가 내려앉은 새벽, 나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테라스에 나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어제 밤 엄마와 아빠의 메시지들이 떠올랐지만 마음은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나를 둘러싼 이 공간, 내 선택으로 모인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 중심에 있다는 자각은 무엇보다 강력한 진정제가 되어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모가 다가와 말없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머그잔을 손에 쥔 그녀는 내 눈치를 살피지 않고 단순히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들과 이야기해야겠지. 고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나도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내 말, 내 감정, 내 자리를 지킬 준비가 됐어요. 조금 뒤 나는 조용한 서재에 들어가 휴대폰을 켜고 엄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첫 벨이 울리자마자 전화는 연결되었고 그 익숙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지연아,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지민이랑도 연락이 안 되고 가족들이 전부 자리를 비우니까 아빠랑 나는 너무 불안해서 잠도 못 잤어.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프랑스에 있어요. 내 빌라에서. 그리고 지민이랑 다른 가족들 전부 다 여기 와 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들려온 엄마의 목소리는 혼란과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너는 보스턴에 있는 줄 알았어. 이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우리한테 아무 말도 없이 가족들이 다 너한테 간 거야?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원하셨잖아요. 조용한 추수감사절. 지민이 가족하고만. 난 그 말을 존중했어요. 그리고 나도 조용한 명절을 원했어요. 단지 내가 중심이 되는 명절을. 엄마는 할 말을 잃은 듯 말이 없었고 아빠가 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지연아, 네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다. 그동안 우리가 널 그렇게 서운하게 했단 말이냐.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정직하게 내 마음을 꺼내놓았습니다. 내 아빠, 정말 오래전부터요. 내가 뭘 이뤘는지보다 지민이가 뭘 필요로 하는지가 더 중요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보다 지민이 아이들이 뭘 하는지가 더 많은 관심을 받았죠. 제가 말을 안 했던 건 그게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늘 뒷전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나는 그 말을 한 후 아빠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긴 정적 끝에 아빠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무심했는지 몰랐다. 너무 당황스럽다. 하지만 너의 말 무겁게 들을게. 그 한마디는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자각이 담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지민이 나에게 다가왔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도
이제야 알겠어. 그동안 네가 얼마나 묵묵히 감당했는지. 미안해, 진심으로. 지민의 사과는 짧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오랜 시간 내 안에 쌓여있던 응어리를 조용히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그녀를 원망하고 있는 자신이 아니라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나 자신을 더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역할에 익숙했을 뿐이야.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었잖아.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 앞으로는 다르게. 지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 손끝의 따뜻함 속에서 나는 미묘하게 흔들리던 감정의 무게가 균형을 찾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가족들은 각자 평온한 일정을 보내며 빌라 곳곳을 여유롭게 즐겼습니다. 아이들은 정원에서 포도밭 사이를 뛰어다니며 보물찾기를 했고 삼촌과 민호는 마을 와인 가게를 둘러보러 나섰습니다. 고모는 벽난로 옆에 앉아 책을 읽으며 아주 오랜만에 아무런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죠. 저녁 무렵 우리는 다시 식탁에 둘러앉아 남은 음식을 함께 나누었고 아이들은 쿠키 반죽으로 장난을 치며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누구 하나 중심에 서려 하지 않았고 누구 하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 서로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공간이었습니다. 나는 이 명절이 우리가 이전까지 경험한 어떤 추수감사절보다 훨씬 깊고 진실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요일이 되자 가족들은 하나둘 공항으로 향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엔 이제 막 피어난 새로운 기억들이 가득했고 각자의 짐 속에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진심 어린 대화와 웃음, 이해와 치유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옹은 길었고 다음을 기약하는 약속은 진심이었습니다. 고모는 내게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넌 단지 공간을 만든 게 아니야. 길을 열어준 거야. 네가 시작한 이 전통은 앞으로 우리 모두를 더 건강하게 만들 거야. 그 말에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한 감동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지민의 작별 인사도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짐을 챙기며 나를 꼭 안아주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초대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날 믿어줘서 더 고마워. 너한테 미안하단 말 예전엔 쉽게 안 나왔는데 이제는 그 말의 무게를 조금은 알 것 같아. 우리 앞으로는 다르게 해보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지금이 시작이야. 모든 가족이 떠난 뒤 빌라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전과 달리 외롭지 않았습니다. 포도밭 너머로 뿌옇게 깔린 안개,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그리고 벽난로 안의 잔불조차도 이제는 내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풍경이 되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거실을 정리하고 식탁 위에 남아있던 작은 꽃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마을에서 사온 꽃은 아직도 싱싱하게 피어 있었고 그 옆에는 지민이 남긴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여기서 만날 날을 기다릴게. 나는 쪽지를 손에 쥐고 한동안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작은 쪽지는 우리 자매 사이에 처음으로 시작된 평화의 언어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며 부모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매주 통화하던 대화에서는 이제 내 근황을 먼저 묻는 일이 잦아졌고 내가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 중간에 화제를 돌리는 대신 조용히 듣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엄마는 처음으로 내가 일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고 아빠는 내 친구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랑은 오래 잘 지내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어색한 감정이 남아 있었고 그들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들도 변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그 시도조차 과거의 그들로부터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해 추수감사절이 다시 다가오자 준비는 훨씬 이른 시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도 빌라로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작년과는 전혀 다른 자세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자신들이 주도하려 하거나 기준을 정하려 하지 않고 이번에는 정말로 초대받은 손님으로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초대장을 보내며 그들에게도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만들어가는 전통이에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함께할 수 있지만 그 공간을 존중해 주셔야 해요. 아빠는 긴 침묵 끝에 단순히 말했습니다. 알겠다. 그리고 작년 내 말 우리가 많이 생각해봤다. 이번엔 더 많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포함된 확장된 명절이었습니다. 초대의 폭이 넓어진 만큼 준비도 분주했지만 내 안의 감정은 지난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라는 사실이 흔들림 없이 자리 잡았고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어 기쁜 마음으로 모두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빌라의 주방에서는 작년에 함께했던 레시피들이 다시 등장했고 아이들은 또다시 다락방을 점령하며 장난감과 색연필을 쏟아냈습니다. 웃음소리는 자연스럽게 벽을 타고 퍼졌고 와인잔은 올해도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머금은 손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가족들과 다르지 않게 조용히 차에서 내려 손에 작은 선물 바구니를 들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엄마는 내 눈을 마주치자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여긴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까지 만든 널 정말 자랑스럽다. 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갈망했던 단어, 자랑스럽다는 그 한마디가 이토록 평범한 어조로 흘러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울림은 내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나는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가족들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작년보다 더 큰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촛불은 조용히 흔들렸고 창밖 포도밭은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함께 다시 찾아온 장소이자 내가 지켜낸 중심이었습니다. 삼촌은 건배사를 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 처음 왔을 때 우리 모두가 그 용기와 진심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감동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연이가 가족을 다시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와인잔을 들었고 부모님도 조용히 따라 건배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아이들이 부엌에서 만든 작은 연극을 선보였고 외삼촌은 기타를 들고 추억의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거실 구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내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널 얼마나 몰랐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너는 늘 괜찮아 보여서 정말 미안했어. 나는 엄마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 저도 저 자신을 몰랐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밤이 깊어지자 다시 조용한 웃음과 잔잔한 대화가 벽난로 앞에서 이어졌고 나는 테라스로 나와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같은 장소에서 나는 막막함 속에 새로운 시작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결정이었다는 걸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야 할지 모릅니다. 가족이란 이름이 항상 따뜻함만을 담보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건 피가 아니라 진심이고, 경계가 아니라 존중이며, 침묵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때로 사랑이란 끊임없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절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답은 분노가 아니라 창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속하고 싶은 가족은 때로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씩, 한 선택씩, 그렇게 삶의 조각을 모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진짜 우리의 자리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